은행 창구 직원이 파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이 생전 가입한 적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수익자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네요. 영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우리 말고 경로당이에요? 심장이 콱 막혔습니다. 남편이 남몰래 모은 돈, 그 끝에 있는 낯선 이름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오래된 연립주택,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3번 울리자 영희는 찬송가 204장을 따라 허밍했습니다. 71의 나이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의 낡은 수전에서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영희는 손바닥으로 그 물소리를 막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쉬듯 아끼고 살뜰히 모으던 세월이지. 남편 상국은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그는 말수가 적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작은 퇴직금, 오래된 장부, 그리고 절약은 사랑이라는 구식 격언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격언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국민은행 창구 순번표를 쥐고 앉았습니다. 집 담보대출 연장 만기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이 집은 25년 전 외환위기 때도 카드 대란 때도 버텨낸 유일한 성체였습니다. 이 집만은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순번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리 오르잖아요. 조건 다시 봐야 해요. 딸 수진이 전날 밤에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45살의 수진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숫자에 밝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모은 세월이 어디 가겠니? 영희는 아직 평화로웠습니다. 다만 수조의 하얀 석회 얼룩처럼 마음 한켠이 꺼림칙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장부를 펼쳐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감정,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번이 불렸습니다. 영희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연장건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고객님, 연장 진행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네. 상속인 금융조회에서 정기적금 자동이체 계좌가 하나 더 잡히는데요. 영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기적금? 상국이 남긴 계좌는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계좌가 있단 말인가요? 직원은 파란 봉투를 꺼내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종합조회 출력물이에요. 고인이 생전 가입한 상품인데 해지나 수익자 변경 관련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낯선 계좌번호와 함께 상국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국 모교의 010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달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익자 명의 칸에는 동구 노인복지관, 경로당 연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로당? 왜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경로당인가요? 남편이 남몰래 모은 돈, 그 끝에 있는 낯선 이름들.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국, 당신 나 몰래 무엇을 빚지고 있었나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은행 일 잘 되고 있어?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요. 왜요? 당장 은행으로 와. 급한 일이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은행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영희는 파란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왜 우리 말고 경로당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 적고 꼼꼼했던 그 사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엄마, 이거 얼마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적금 잔액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매달 꾸준히 불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돈이면 대출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비밀 통장, 그 안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희의 내면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영희와 수진은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상국이 남긴 장부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공책마다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상국은 평생 가계부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요. 수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03년 3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출 항목 칸에는 간단히 목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목? 이게 목요일이란 뜻인가? 수진이 다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목이라는 표시는 거의 매달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10만 원, 때로는 15만 원. 금액은 조금씩 달랐지만 꾸준히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돈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매달 돈을 빼돌리는 걸?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아버지가 가게를 관리했으니까. 나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쓰고. 영희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믿었기에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일부러 숨긴 것일까요? 영희는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상국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 어르신 생신, 카스테라 2판. 잊지 말 것. 영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어르신? 누구예요, 그게? 모르겠어. 아버지 친구분인가? 영희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상국은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깊은 교류는 없었고 퇴직 후에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고 카스테라까지 사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수진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경로당에 주려고? 우리는 대출 연장으로 허덕이는데 아빠는 남들 생일이나 챙기고 있었네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영희가 딸을 타이르려는 순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집 전화로 연락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희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발신 표시에는 공중전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상국이랑 한솥밥 먹던 사람입니다.
영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솥밥, 남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일까요? 누구세요? 부인께 꼭 전할 말이 있어서요. 그 장부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거기 번호 있어요. 상국 씨가 부인께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시냐고. 영희가 다시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모르겠어. 아버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영희는 장부 더미 속에서 가장 두꺼운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얇은 연필로 써내려간 숫자가 있었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를 치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익교양 연계, 초기 기억관리. 수진이 그 글씨를 읽더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양원? 아빠가 치매 초기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가벼운 기억장애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거나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멀쩡해. 상국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혼자서 요양 서비스를 알아봤던 것일까요? 수진이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엄마, 이거 지역 공익요양센터예요. 치매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기억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래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았던 걸까요? 왜 아내인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타인을 먼저 챙겼어요. 경로당에 적금 넣고 어르신들 생일 챙기고 혼자 요양센터 알아보고 정작 가족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영희는 딸의 말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의 말이 맞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국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은 대출 연장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아, 내일 이 번호로 전화해보자. 엄마, 은행 일부터 해결해야죠.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왜 이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와 수진은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경로당에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낮은 천장의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입구에는 동구 경로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약간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 안쪽에는 어르신 몇 분이 장기판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8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상국 씨 부인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아보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를 사진으로 봤소? 상국 씨가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 부인하고 따님 사진이었지.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하오. 여기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소.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영희는 파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박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왜 경로당을 수익자로 해서 적금을 들었는지. 박철수는 서류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국 씨는 이 모교회를 살린 사람이요. 모교회요? 그렇소. 여기 경로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모임이지. 상국 씨는 1년 넘게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왔소.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말이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목요일에 산책을 간다고만 했습니다. 상국 씨는 여기 와서 어르신들 혈압 재주고 약 상자에 이름 붙여주고 낡은 보일러도 손봐주고 그랬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집안 수리를 잘했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도 웬만하면 스스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재주를 경로당에서 쓰고 있었다니 수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 푼도 말 안 하고 적금을 든 건가요? 우리 가족보다 경로당이 더 중요했나요? 박철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님, 상국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소. 오히려 가족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지. 부인 건강 걱정, 따님 일 걱정 늘 그 얘기뿐이었소.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억이 가물해지던 어느 날 상국 씨가 내게 말했소. 자기가 빚이 많다고. 빚이요?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출은 있었지만 그건 집을 사면서 생긴 정상적인 대출이었습니다. 그렇소. 상국 씨는 말했지. 외환위기 때 자기를 붙잡아 준 것도 이 집을 잃지 않게 해준 것도 결국은 여기 어르신들이었다고. 박철수의 말에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외환위기. 1998년 그 끔찍했던 시절. 영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국이 실직 위기에 몰렸던 때,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던 때,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냈던 그 시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국 씨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을 때요. 집 담보가 넘어갈 뻔했지. 그때 여기 경로당 어르신 몇 분이 나섰소. 연대보증을 서준다고. 연대보증이요? 수진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대보증까지 가지 않았소. 어르신들이 직접 일당을 받는 일을 나가서 그 돈으로 상국 씨 집 대출 이자를 몇 달간 대신 갚아준 거지. 당시 70 넘은 어르신들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소.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써준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남편은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상국 씨는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어 했소.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갚고 싶어 했지.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을 돌봤던 거요.
그리고 자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적금을 만들어 놓은 거요. 박철수의 말이 끝나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기판 위의 말들도 멈춰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이 평생 빚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영희와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철수가 들려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다시 거실 바닥에 장부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여기 2003년 3월부터 목표시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한 거네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장부의 날짜를 짚었습니다. 영희는 그 옆에 앉아 장부를 따라 읽었습니다. 2003년 3월, 그때는 상국이 명예퇴직을 면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상국은 그때부터 조용히 자신의 빚을 갚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수진이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2004년 6월 박 어르신 생신이라는 메모, 2005년 9월 김 어르신 병원비라는 메모, 2007년 12월 경로당 보일러 수리라는 메모. 상국은 단순히 적금만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일을 챙기고 아픈 분들을 돌보고 시설을 고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표현은 서툴렀지만 영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전화번호, 공익요양연계센터. 남편은 왜 그곳에 번호를 남겨뒀을까요?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공익요양연계센터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 김상국의 아내인데요. 혹시 남편이 거기 다녔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김상국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도 긴장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부인님, 제가 당시 상국님을 담당했던 간호조무사 정미라입니다. 오늘 연락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요? 상국님이 부탁하셨거든요. 언젠가 부인께서 이 번호로 전화하실 거라고. 그때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가 있다니.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상국님의 기억 상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의 기념일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왜 적금을 붓는지 진짜 이유를 부인께 꼭 전해달라고. 진짜 이유요? 영희는 되물었습니다. 정미라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상국님이 남긴 파일이 있어요. 직접 보셨으면 해서요. 영희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버스 안은 축축하고 답답했습니다. 영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1의 나이가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센터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공익요양연계센터라는 작은 스티커가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미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정미라는 영희와 수진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란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상국 기록, 모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국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셨어요. 기억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으로 남기셨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미라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취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글자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집 담보가 넘어갈 뻔했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대보증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노가다를 띄워주셨어요. 저 때문에, 제 체면 때문에 손이 떨렸지요. 70 넘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건설 현장에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빚을 제가 늙어서라도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익자는 가족이 아니라 모교회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기억이 사라져도 제 이름을 불러줄 거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영희에게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에 닿이 모교회라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족의 얼굴조차 잊을지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모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은 여전히 대출에 묶여 있고 연장 마감은 내일입니다. 센터를 나온 영희와 수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은행에서 대출 연장 절차를 마쳐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거실 탁자에 계산기를 올려놓고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원금, 이자율, 연장 조건.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납부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안 되겠어요. 수진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리 인상으로 월 상환액이 40만 원이나 올라요. 엄마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만 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영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엄마 혼자 이 집 지키기 힘들어요. 집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집을 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5년을 지켜온 이 집, 상국과 함께 살았던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 수진아, 이 집은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아빠는 경로당에 적금을 넣어뒀고 우리는 대출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우리보다 경로당이 먼저였다고요. 수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가족보다 경로당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지며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인님, 저 정미라예요. 센터에서 뵀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파일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상국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녹음이 하나 더 있거든요. 부인께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영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전화 내용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제가 특별히 열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희와 수진은 다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지만 옷은 금세 젖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정미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미라는 상담실로 두 사람을 안내하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녹음은 상국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하신 거예요. 마지막 면담이었죠. 정미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들리니? 나야, 상국이.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1년 만이었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그래. 적금 이야기를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야. 녹음 속 상국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는 경로당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 그때 우리 집이 넘어갈 뻔했을 때 그분들이 날 살렸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제일 무서웠던 건 내 얼굴을 잊는 거였어. 수진이 얼굴을 잊는 거였어. 그게 제일 두려웠지. 그래서 경로당에 갔어. 그 사람들은 매일 내 이름을 불러줬거든. 상국 씨, 상국 씨 하면서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아줬어.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잊힐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적금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야. 내 이름이 그곳에 남아있게 하려고. 내가 사라져도 상국이라는 이름이 모교회에 남아있게 하려고. 녹음 속에서 상국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이 집을 지키느라 힘들 거야. 하지만 부탁이야.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 그 사람들도 너도 나도 모두 같은 편이야.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빠를 질투했나 봐. 내가 모르는 아빠가 너무 많아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야.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 마감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영희는 정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집도 지키고 아버지 뜻도 지킬 수 있는. 정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미라의 말에 영희와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법이 있다니 무슨 방법일까요? 정미라는 서류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회공헌 연계형 우대금리 제도라고 해요. 우대금리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정미라가 팸플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네.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가정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예요. 치매안심센터나 경로당 같은 곳과 연계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대요. 영희는 팸플릿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팸플릿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지자체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건들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쪽 담당자랑 연락이 닿아요. 내일 아침에 급하게 협약서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박철수 회장님께도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방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뭘 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상국님이 했던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거기에 기억 합창단 같은 걸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니까요. 기억 합창단. 영희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모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던 것처럼 어르신들도 서로의 이름을 노래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엄마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도 지켜야 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미라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영희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는 상황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 상국 씨가 바라던 일이요. 우리도 함께 하겠소.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영희의 집 거실을 기억교실로 사용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교회 성가대가 함께 모여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계획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결국 집을 포기해야 할까요? 영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모자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모자를 내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상국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고민했겠죠. 가족을 지킬 것인가,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지만 남편은 둘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에 나가면서도 집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영희는 교회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당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색이 유리를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상국 씨,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지요. 부끄러웠나요? 아니면 나를 지키려 했나요? 영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였습니다. 권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영희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적금, 경로당, 모교회, 그리고 내일의 은행 마감. 김 집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억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누구에겐 기억이 빚이더군요. 그걸 갚으려고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집사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그럼 우리 성가대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기억 합창단이라고 하셨죠? 우리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집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상국 집사님이 늘 우리 성가대를 도와주셨잖아요. 악보 정리도 해주시고 의자도 옮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영희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금을 경로당에 그대로 넘기고 대신 집을 지키는 다른 길을 여는 것. 영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은행 영업 종료 20분 전이었습니다. 영희와 수진 그리고 박철수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손에는 각각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경로당 측 대표님까지 오셨네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금 수익자 지정은 유지합니다. 다만 경로돌봄 기금으로 용처를 명기해 주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적금 수익자 변경 동의서가 아니라 수익자 유지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이 정한 뜻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출 연장 조건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담보가치 평가의 지역사회 공익기여 가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곳 우대하는.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생긴 사회공헌 연계형 우대금리가 있긴 한데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자체 협약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지속 가능성 증빙 서류까지 필요한데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경로당과 교회, 그리고 가정을 연계한 기업교실 운영 협약서입니다.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 연계 확인서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체결한 소액기금 약정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직원의 손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박철수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교회 합창단을 결성했습니다. 첫 공연은 다음 주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여기 공연 승인서도 있습니다. 박철수가 주민센터 직인이 찍힌 서류를 추가로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스캔하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45분이었습니다. 마감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나와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 프로그램을 정말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금리 0.7%포인트 인하, 상환 스케줄 조정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박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였어요. 영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된 거야. 아버지는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어. 박철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상국 씨가 좋아했을 거요. 부인이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어르신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세 사람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거실 정리해야지. 다음 주부터 기억교실 시작이잖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박철수도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이 곧 어르신들의 기억교실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걸어다니던 이 바닥, 남편이 앉아서 장부를 쓰던 이 탁자,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모자를 벽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상국 씨, 들리죠? 당신의 적금은 빚이 아니라 이름이었어요. 당신을 부르는 합창이 됐어요.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까지 준비할 게 많아요. 의자도 더 필요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그래,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자.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경로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1년 넘게 걸어다니던 그 길. 이제 그 길을 자신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님, 은행 일 잘 되셨어요? 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다행이에요. 다음 주 기억교실 첫날, 제가 봉사자로 참여해도 될까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오후 영희의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오신 분들, 교회 성가대 분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온 정미라까지 모두 15명 정도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리랑을 불러볼까요? 김 집사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영희의 집에는 오래된 전자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어릴 때 쓰던 것인데
오랜만에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하나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영희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철수는 장구를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살아나며 노래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영희는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꿈꿨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다음엔 고향의 봄도 불러봅시다. 좋아요. 다음 주에 그 노래 준비해 올게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미라가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단팥빵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영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오늘은 상국 씨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단팥빵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누구는 자식 이야기를. 영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수진도 오늘 함께 왔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어르신들께 노년 금융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주에는 제가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우리도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르신 한 분이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권사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의자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영희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동안 영희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영희의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영희는 벽에 걸린 남편의 모자를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모자는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영희는 모자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상국 씨,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영희는 남편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희는 모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 모자는 이제 이 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자리, 남편의 마음, 남편의 사랑. 다음 주 화요일 영희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대금리도 잘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뜻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을 모두 지켰습니다. 목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민센터에서 첫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박철수는 새 조끼를 입었고 김 집사는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주민센터 소강당에는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모교의 합창단이 올라갔습니다. 영희도 함께 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합창단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영희는 노래를 부르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앞줄에 앉아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영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무대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철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상국 씨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소. 사람이었소. 우리를 이어주는 이 마음이었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적금이라는 형태로 사랑을 남겼지만 진짜 유산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지키는 마음.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식탁을 닫고 의자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지만 결코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노랫소리가 여전히 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키되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요일의 약속은 그렇게 오래된 집에 새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